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유시민 1장 역사의 지층을 가로지르다 1959년과 2014년의 대한민국 1959년 돼지띠 1959년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광복 14년, 정부 수립 11년. 전쟁이 끝난 지 6년이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7년에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다. 1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6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IMF 경제신탁 통치나 명박산성,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던 일제의 억압, 해방공간의 혼란, 한국전쟁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학대와 굶주림, 질병으로 숨이 넘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공식적으로는 UN, 실제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이웃이 그 아이를 구해주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내전인 동시에 동서냉전의 개막을 알린 국제전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북한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 주석의 동의를 받고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김일성은 한 달 안에 통일전쟁을 끝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이 인민군의 총공세를 막아내는 동안 유엔군이 상륙했다. 인민군이 압록강까지 밀려났을 때 중국이 들어왔다. 결국 1953년 7월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들이 군사정전협정에 조인했다.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평화는 좋다. 전쟁의 포연이 멈추자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다. 100만여 명의 1959년 돼지띠들은 전후 베이비붐 한가운데에 태어났으며 현대사의 경랑을 헤치며 저마다의 인생 스토리를 썼다. 나는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질병으로 죽는 불운을 피했다. 살면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좋은 부모를 만나 공부할 수 있었고 소신껏 살았다. 나는 동갑내기 가운데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었다. 참여정부 및 첫 내각의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씨는 오적상 동갑이지만 실제로는 한 살이 많다. 국민가수 이문세, 59년 왕십리를 불렀던 한때 가수 김은국, 여자농구 스타 박찬숙,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 국회의원 심상정 등이 동갑이다. 그런데 동갑인 방공소년 이승복은 10살에 죽었다. 그가 정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살해당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지만 1968년 가을 울진 삼척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인 북한 부대원들이 이승복의 가족을 포함해 양민을 학살한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55년 전을 비교할 때 느끼는 감정은 놀라움이다. 우리는 모든 게 달라졌다. 그것은 양의 변화를 넘어선 질적 변화다. 무엇이 역사의 지층을 가로지른 것 같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흔히 위대한 국민의힘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을 거론한다. 하지만 우리가 남달리 위대한 국민이라는 증거는 없다.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면 나라를 빼앗기지도 내전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권력자들이 특별히 대단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 저마다 좋아하는 대통령과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겠지만 누구도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는 없다. 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든 힘이 욕망이었다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힘은 국민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분출한 욕망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고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욕망이다. 사람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안고 산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망을 5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생리적 욕망.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욕망이다. 동물적 욕망이다. 둘째, 안전에 대한 욕망. 사람은 두려움, 혼돈을 싫어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질서와 법과 사회제도를 만들어 안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킨다. 셋째,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사람은 고립과 소외를 싫어한다.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게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 넷째, 자기 존중의 욕망이다. 우리는 남에게 존경받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만족을 얻는다. 다섯째, 자아 실현의 욕망이다. 자기 본성에 충실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최고 정점에 도달하려는 욕망이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내면적 철학적 욕망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망을 충족하려는 한목적적 활동이다. 만약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의 순서가 있다면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메슬로는 욕망의 위계가 있다 했다. 이 가설은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개별적 집단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끌린다. 헐벗고 배고픈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기본적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 자아시려는 사치이다. 1959년 국민의 강력한 욕망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북한의 위협과 사회 내부 혼란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였다. 사람들은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도 복종할 뜻이 있었다. 4.19에서 5.16까지 1년을 제외하면 국민들은 정부 수립 이후 1987년까지 40년 동안 권력에 굴종하며 살았다. 이승만 정부는 멸공통일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힘으로 대중을 억눌렀다. 저항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받아들이거나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 10년 세월이 더 지난 1997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민주화 세력을 대표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다. 10년이 더 지난 후 국민은 산업화 세력의 집권을 다시 허용하는 역정권 교체를 실현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언론 장악,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등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를 퇴행시켰지만 민주화 세력이 확대한 복지 정책만은 뒤로 돌리지 못했다. 국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복지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욕망의 위계 가설은 개인의 심리와 행위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여서 사회와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메슬로도 이것이 경직된 위계는 아니라 했다.
세상에는 예외적인 개인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욕망의 위계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특정한 욕구가 하나의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욕망은 완전히 충족되는 법이 없다.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가진 대기업 총수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갈 위협을 무릅쓰고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든다. 1조 원이 넘는 재산으로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무한한 것이다. 먹고 마시고 좋은 곳에서 잠자려는 욕망을 다 충족한 후에야 더 차원 높은 욕망이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리적 욕망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추동한 힘은 대중의 욕망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폐허에서 출발했다. 40년간 제국주의 수탈에 시달린 끝에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었고 정부 수립 직후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에는 도덕적,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힘을 가진 지배층이 없었다. 지원국회는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민주공화제 헌법을 채택했지만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이 뭔지 몰랐다. 큰 틀에서 볼 때 지원 헌법은 유럽과 미국의 헌법을 복사한 것이다. 해방 공간의 권력이 미군정이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욕망을 표출하고 추구할 자유를 무제한 인정한다. 그런 헌법을 채택했다 해서 실제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제도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 사고방식의 산물이지만 외부에서 어떤 제도가 이식되는 경우에는 거꾸로 제도가 그에 맞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신천지였다. 하지만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는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냉전이 올 것을 예감한 빈손의 망명객 이승만이 미군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대통령이 되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줄을 대어 일본인이 두고 떠난 적산을 불화받은 사람들이 신흥 자본가로 등장했다.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제히 협력하며 살았던 군인, 경찰, 판검사, 교사,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권력기관과 행정조직을 장악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함으로써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려 했던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역습에 해산당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독재와 반칙, 부정부패가 점령했다. 자유와 존엄에 대한 열망은 정부 수립 13년째였던 1960년 4월 19일에 혁명으로 터져나왔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부는 물질에 대한 욕망 충족을 부추김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개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4.19의 외치면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아울러 삶의 기본적 욕구 자체와 해결할 수 없게 만든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군사정부는 그 원망과 분노에 화답함으로써 25년간 독재를 지속했다. 그러나 자유, 인권,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봄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그 욕망은 1987년 6월 화산처럼 터져나왔고 결국 김대중 노무현의 진보 정권 10년을 만들었다.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현대사가
서로 다른 욕망의 전차가 부딪혀 만든 것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라운드 제로 사회에서 개별적 집단적으로 욕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터득했다. 나는 이것이 민족사의 문화 유전자와 관계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지구촌 최빈국이었지만 모든 신생국가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성을 보유했다. 우리는 강력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 통일성을 가진 민족이다. 통일신라 이래 1500년 동안 국가는 언제나 하나였다. 우리 민족은 또 전통적으로 지식을 중시하고 지식인을 우대했다. 고려 시대에는 이미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우고 고위 공무원 공채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는 독자적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한 60년대 후반에는 물리적 힘과 물질적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부와 권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었다. 또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균질하며 중앙집권 정치체제에 익숙하다. 상이한 인종과 종교, 크게 다른 문화와 전통이 뿌리내린 나라는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이슬람권과 달리 종교와 세속 권력이 결합해 변화를 봉쇄하는 일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다.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일 뿐이다. 2장 4.19와 5.16 난민촌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나는 2살 때 4.19를, 3살 때 5.16을 보았다. 만약 그 두 사건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나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4.19와 5.16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것들과 실험하고 나서야 나는 그 둘이 부모는 같지만 외모와 성격과 취향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임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아버지는 대중의 욕망이었다. 기독교 구약 성경에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가 나온다. 야훼는 혈육을 해친 카인에게 살인자의 낙인을 찍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생이 형을 짓밟고 땅에 묻었다. 역사는 5.16에 군사 쿠데타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런데 4.19는 아벨과 달리 죽지 않았다. 흑더미를 내치고 세상에 나와 다시 일어섰다. 우리 현대사는 난민촌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벌인 눈부신 경쟁의 기록이다. 어떤 사람들은 4.19보다 5.16을 더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4.19를 좋아하고 5.16을 미워한다. 둘 모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4.19를 좋아하고 5.16은 싫어한다. 하지만 5.16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했거나 오로지 나쁜 결과만 남긴 사건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둘 모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지 모른다. 내가 4.19를 좋아하는 것은 4.19를 만들어낸 욕망과 4.19가 만든 변화를 5.16을 일으킨 욕망과 5.16이 만든 변화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이 한 말이다. 대학 시절 책에서 이 문장을 보았을 때는 늘 옳은 말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유롭고 민주적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 수준이 정부 수준을 결정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해 여론을 조작하며 정부를 찬양하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세뇌하고 공포를 조장해 대중을 길들이는 체제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수준이 일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하기만 하면 우리도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좋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청년의 순진한 낙관론이었다. 토크빌이 옳다. 국민의 수준에는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능력뿐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던 기간은 9달이지만 그는 내가 살아갈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떠났다. 그 토대는 친미주의와 반공주의가 강한 힘을 행사하는 분단 국가이다. 55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백범김구 선생과 안중근 이봉창을 숭앙한다. 미국 망명객 이승만 박사가 조국 광복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다고 본다. 게다가 그는 툭하면 파벌을 만들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으며 12년 장기 집권을 한 끝에 부정선거를 치르고 시민을 살상한 죄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가 시종일관 악의 화신이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읽는 안목을 가졌고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을 장악하는 배짱도 있었다. 몰락한 양반의 후예였던 이승만은 갑오경장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언론 활동과 애국개몽운동에 참여했다. 만민공동의 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구한말의 이승만은 애국심을 가진 청년 지식인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파의 선도주자가 되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역사학, 국제법, 정치학을 공부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0년 다시 돌아와 한동안 YMCA 전국 조직을 구축하는 등 교육 선교 활동을 하다가 조선 총독부의 검속 대상이 되자 미국으로 갔다. 1913년 하와이에 정착해 교민 청년 교육에 힘쓰는 한편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는 외교 활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찾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무장투쟁은 좋지 않다고 보았다. 1934년 박승성과 이혼하고 프란체스카 돈너와 재혼했으며 1939년에 워싱턴으로 이주했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로 군림할 때 프란체스카 여사도 공모 대접을 받았다. 이승만 박사는 1919년부터 25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을 할 정도로 인정받는 독립운동가였다. 그런데 투쟁보다는 외교에 치중한 나머지 아무 힘도 없는 국제연맹에 조선을 위임 통치해달라고 청원했다가 탄핵을 당해 임시정부를 떠났다. 그는 강대국 정부의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에 주력했는데 특히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1940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임을 경고하는 책을 출간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41년 12월 일본 공군이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그는 이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 조선이 독립할 것을 예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리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청원하는 한편 내분으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일본군에 쫓겨 충칭으로 피해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외로운 망명객이 아닌 임시정부 지도자로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리 승인해두지 않을 경우 조선이 독립하면서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거라고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소련의 협력이 필요했던 미국 행정부는 민족주의자들이 이끈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소련 공산당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행정부가 태평양 전쟁 지원을 받으려고 한반도를 소련에 넘겨주기로 밀약했다는 주장을 해서 국무부와 불편한 관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의 반공주의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아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이 임박하자 맥어더 장군은 반도 전체가 소련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소련에 제안했다. 소련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범국 일본은 독일과 달리 분할 점령을 모면했고 우리 민족과 국토가 두동강 났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북위 38도선 남북을 각자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 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 모인 미, 소, 영국의 외무부 장관들은 조선이 정통성 있는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중국을 포함해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다. 이번에도 우리 민족의 뜻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승만 박사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깃발을 들었다. 이승만은 한반도에 지구촌 냉전 체제의 모델하우스를 세웠다.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지만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서는 유엔 감독 아래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승만은 제헌의회 의장이 되었다.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채택했고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이승만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의회는 38선 이남 지역의 선거가 자유로운 가운데 공정이 치러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를 승인했다. 소련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다른 국가가 탄생했다. 1948년 8월 25일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과 비슷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단독 후보에 대한 찬성률도 거의 100%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했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 김일성은 1912년 평양 근처 만경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형직은 독립운동을 한 민족주의자였고 어머니 강반석은 모태 기독교인이었다. 공산주의가 된 김일성은 193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후 중국 공산당 유격대와 만주군벌부대, 조선인 유격대가 함께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다. 김일성이란 이름이 조선민중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36년 백두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이 조국 광보회와 손잡고 압록강을 건너 함경북도 갑산군 보천보에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 일본 경찰 7명을 사살하고 조국 광보회 포고문과 경문을 살포한 사건이다. 김일성은 1940년대 초 일본 관동군의 공세에 밀려 소련으로 퇴각했다. 광복이 되자 북한으로 돌아와 이미 조직되어 있던 인민위원회를 장악했다. 민족의 분단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보병소위 안도인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김구 선생을 암살했다. 이승만 정권의 소행임을 암시하는 정황이 많았지만 안도인은 입을 다문 채 죽었고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상대로 한 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국 대륙은 1949년 10월 10일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붉은 깃발에 덮인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은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열전에서 벗어난 지구촌은 이념적 상호비방과 경쟁적 군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냉전으로 빨려들어갔다. 반민 특유의 슬픈 종말,
국회 본청 중앙 로텐더홀을 지나 의원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편에 1999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운 이승만 동상이 있다.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라 국회의장 이승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상을 세운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았으니 독재를 한 잘못은 비판하되 그 업적은 인정하자는 것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때론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 좌우가 동거하는 통일정부를 만들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까?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잠재적인 위험은 있었다. 공산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일국가로 가는 길과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고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길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분단을 거부한 민족주의자는 전제를 선택했지만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은 후자가 낫다고 보았다. 그 대표자가 이승만이었다. 분단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독재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시민들을 살상했지만 그는 분단국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면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국가의 정통성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국가의 정통성은 특정한 이념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국가의 정통성은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인민이, 대중이 그 나라의 국민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에 대항해 공동체를 지키려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 국가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풀려나 만든 신생국가는 적어도 세 조건을 충족해야 정통성을 가진다. 첫째, 역사적 대의 명분이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셋째, 민주적 정당성이다. 이승만 시대 대한민국이 정통성 없는 국가였다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당신 북으로 가라. 그렇게 소리 지른다. 그럴 일이 아니다. 현대사 5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처음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자랑해도 좋을 일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반면 북한은 정통성을 일부 지니고 출발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정상적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다. 인간적, 정치적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워야 할 국가 원수로서 경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그는 일본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반감을 보였다. 극단적 사례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전이다. 그런데 그랬던 대통령이 정치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손을 잡았다.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가 광복 후 친미 반공의 깃발을 들고 살아남은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본군 장교는 국군 장교가 되었고 조선통 총독부를 위해 일했던 특고 경사는 경찰 간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일제 군대, 경찰, 행정기관의 고위직을 지냈거나 지위가 높지 않아도 독립운동을 단합하는 데 악명이 높았거나
관직은 없었지만 유명 지식인으로서 일본 왕과 조선 총독부를 찬양하면서 정신대 등에 지원하라고 선동했거나 일제의 침략 전쟁 군비 조달에 돈을 기부한 기업인들이 용의자였다. 반민특위는 동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위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일단 682명을 조사해 559명을 특별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검찰이 그중 일부를 기소하자 특별재판소가 재판을 열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의 상권 분립 정신을 해친다면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다. 그 결정은 1949년 1월 반민특위가 노독수를 체포한 사건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독수를 석방하고 반민특위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그에게 노독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고문했던 일제 특고 형사가 아니라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공산당을 때려잡는 대한민국 경찰관이었다. 노독술이 국회보다 더 중요했다. 이때 살아남은 노독술은 5.1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해 반국가 인사 또는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수사의 노하우를 대한민국 경찰과 정보기관에 전수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반민특위 해체와 정부 요인 암살 음모를 꾸몄다가 실패하자 반민특위법 제정과 특위 활동에 앞장선 젊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 분개한 국회는 정부가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석방하라고 의결했다. 군중 수백 명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와 반민특위의 공산당을 숙청하라고 외쳤다. 반민특위는 이 난동 사건을 일으킨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은하 등 주모자들을 체포했다. 그러자 친일파는 곧바로 역습했다.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이 서울 중부경찰서 병력을 데리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경대장 오세윤을 체포하고 권승리열 특별검찰부장의 권총을 빼앗았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다른 지역 특경대원들도 지역경찰 병력에 무장해제를 당했다.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경찰 440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와 특경대 해산, 경찰의 신분 보장을 요구하면서 사표를 냈다. 국회는 반민특위를 원상복구하고 특경대를 습격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이 직접 특경대 습격을 지시했다고 했다. 반민특위 활동이 민심을 해치고 있어서 특경대를 해산하겠다는 담화문도 냈다. 경찰이 특별조사위원과 특별검찰관의 집을 수색하고 사무국과 재판부의 서류를 탈취했다. 겁을 먹고 굴복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다. 결국 국회는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할 수 없게 된 김상덕 반민특위 조사위원장과 특별조사위원 전원, 일부 특별감찰관과 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이 사표를 냈다. 국회는 친일파 비호 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를 구성했다. 반민특위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국회는 1951년 반민법을 폐지했다. 처벌받은 자는 없었다. 친일파를 처단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의 약점이 되었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반민특위 해산 이후 65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2005년 12월 국회가 친일재산 환수법을 제정했지만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이 민족을 배신해서 얻은 토지를 되찾겠다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일본군 장교 출신이자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처벌을 모면한 친일 반민족 행위 용의자들은 대부분 천수를 누린 다음 자연사했다.
결국 친일 행위자에 대한 응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경제기 문화계에도 친일 행위를 한 장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결여한 채 출발한 이유와 과정을 평가하고 철학적으로 소화하는 것뿐이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시민들과 함께 교회를 했다. 원래 이름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다. 이 연구소는 친일문학론으로 지식인 사회의 일제잔재를 폭로하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려고 했던 임종국 선생 빈소에서 설립 발의가 이루어졌다. 1989년 11월의 일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후손들의 명예훼손 소송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각한 재정난을 모두 이겨내고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기까지 강만길, 백낙청, 윤경로, 염응무, 최병모 등 200명의 역사학자와 지식인, 변호사, 종교인들이 편찬위원회에 참여했다. 1000명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10만 명의 국민모금 참가자들이 돈을 모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반민특위가 적용했던 것과 거의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4,776명의 이름과 직위, 활동 내용을 수록했다. 미완의 혁명 4.19 국가 정통성의 두 번째 요소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국가가 민중에게 지속적 승인과 복종을 요구하려면 잘 살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절대 빈곤에 빠진 국민의 경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국가 정통성 세 번째 요소는 민주적 정당성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주권 재민의 권리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 수립을 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이 원할 때는 평화적 합법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국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고 국회와 법률을 무시했고 부정선거를 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선출되었지만 국회를 탄압해 지지 기반을 잃게 되자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고 온갖 부정선거를 저질러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자 소수점 이하를 떼버리고 찬성률을 반올림의 가계를 선포하는 기괴한 반칙까지 저질렀다. 소위 4.4 5.2 개헌이었다. 민족사적 정통성도 없고 경제적 효율성도 없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정부가 들어선 나라는 정통성 있는 국가일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다. 역사적 대의 명분과 경제적 효율성은 당장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가진 정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4.19 혁명이다. 12년을 집권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 80이 넘어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선거일은 1960년 3월 15일이었다.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였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선거 직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현직 대통령이 단독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하였다. 문제는 자유당 이기붕 후보와 민주당 장면 후보가 맞붙은 부통령 선거였다. 4년 전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는 장면 후보에게 졌다. 연로한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자유당은 이기려고 했다. 그래서 당 조직뿐 아니라 국가 행정 조직까지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했다. 혁명의 첫 징후가 나타난 곳은 대구였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에 수성 천변에서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 연설회가 열렸다. 그런데 대구의 국공립고등학교에 등교령이 내렸다.
일요일 등교령의 목적은 학생들이 장면 후보 연수로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독자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함성을 내지르면서 중심가를 달렸다. 이것이 228 학생의거다. 3.15 선거는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조작된 선거였다.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 깡패를 동원해 야당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3인조 5인조로 함께 투표하면서 누구를 찍는지 확인하게 했다. 야당 투표 참관인을 내쫓고 공개 투표를 하게 했다. 이기붕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이 과정에 내무부 공무원과 경찰이 개입했다. 부정선거를 너무 열심히 한 탓에 이기붕 득표율이 100%에 육박했다. 민주당은 3.15 선거를 국민주권을 강도질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경남 마산 시위가 특히 격렬했다. 그런데 이날 시위에 나갔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행방불명되었다. 27일, 지난 4월 11일 그는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떠올랐다. 로켓 모양의 최루탄이 눈에서 뒷머리를 관통한 채 그대로 있었다.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서 무기고에서 수리탄을 탈취해 경찰서장실 앞에 터뜨리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부정선거와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이 시위를 공산당이 조종한 폭동이라 비난했다. 4.19 혁명의 불길을 피워올린 것은 고등학생들이었다. 성공한 쿠데타 5.16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이 3,500명의 무장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서울에 들어와 정부 청사와 언론기관 등 주요 시설을 점령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적 기관과 기능을 폭력으로 정지시키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반공, 한미동맹, 사회적 부패와 정치적 구악 일소 등을 열거한 혁명 공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국가 자립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 기하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구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혁명의 과업을 이루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민생구 해결을 내세운 것은 박정희 소장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병영 복귀 약속은 거짓이었다. 장면 정부는 남로당 경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박정희 소장을 중용하지 않았으며 군 내부에는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장성도 많았다.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장군을 군사혁명위원회의 의장으로 내세웠지만 리더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매국 대사관과 미팔군은 쿠데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있었으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여러 차례 정보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미군이 있으니 쿠데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장면 총리는 내각과 함께 사퇴해버렸고 윤보선 대통령은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군을 진압하자는 맥그루더 미팔군 사령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군사위원회가 하야를 만류하자 아무 실권도 없는 대통령직에 머물면서 쿠데타를 묵인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회와 지방의 의회, 정당과 사회단체를 모두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박정희 소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꾼 다음 장도영 장군을 밀어내고 스스로 의장이 되었으며 군부의 반대파를 제거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정보 공작 정치를 할 태세를 갖추고 국회에서 자신을 보유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다음 헌법을 바꾸어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했다. 그런 다음 병영으로 복귀한다는 혁명공약 제6조를 폐기하고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제5대 대통령이 되었다. 득표율 격차는 1.5%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보선을 꺾고 재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갔던 독재와 장기 집권 경로를 따라 걸었다. 헌법의 대통령 삼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1971년 금권 판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제7대 대통령이 되었다. 1972년 10월에는 또 쿠데타를 일으켜 조선시대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넣은 다음 대통령 긴급 조치를 9번이나 발동해 야당과 비판 세력을 목졸랐고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했다. 자신의 추종자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혼자 출마해 100% 찬성으로 제8대와 9대 대통령이 되었다. 5.16은 단순히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4.19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러나 4.19 혁명 그 자체까지 죽이지는 못했다. 적어도 말로는 4.19 혁명을 인정했다.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4.19는 의거이고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4.19는 민중이 궐기에 권력을 교체한 민주주의 정치혁명이지만 새로운 권력 주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바뀐 게 별로 없었다. 5.16의 주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0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난 군대를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다. 가난한 농업국가 대한민국에는 기술적 효율성과 합법적 폭력을 보유한 군대 조직의 힘에 맞설 만한 집단이 없었다. 박정희 장군은 이 조직의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치 세력을 규합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법을 알고 있었다.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악 일소를 내세운 것이다.